내란 당일 밤 유일하게 내란과 관련이 없다는 알리바이가 있는 자가 김건희와 김태효입니다. 아, 그렇죠. 유일합니다. 예. 김건희는 병원에 갔다 그랬고 김태효는 기자들과 밥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건희와 김태효가 내란의 핵심 인물이라고 주진우 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자가 핵심 인물이라는 거야. 김건희, 김태효. 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뭐 국정원도 있을 수 있고 노상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러면 김건희와 김태효의 관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두 사람이 최고 우두머리라면. 김태효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고요. 뭐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댓글 공작 혐의 유죄 전과가 있고요. 청와대 기밀 반출 혐의 또 유죄 전과가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네. 예, 아니 여기 소속을 요거를 알려주세요. 이명박 때 뭘 했는지가 중요해요. 이명박 정부 이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윤석열 정부 때 안보실 1차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전과가 지금 이제 보여주세요. 대외 전력 비서관이라면 이제 한중일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협정 관련해서 무리를 일으켜서 옷을 벗긴 했는데 구속됐습니다. 유죄가 됐는데 유죄는 뭐였던 거였냐면 기밀 반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밀이 어떤 내용이냐면 국정원 자료하고 군 자료를 가지고 바깥에 나갔어요. 국정원 자료. 군과 국정원의 사이버 공작 그러니까 댓글 공작 정치 공작을 하다가 구속된 사람입니다. 이걸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수사를 윤석열이 한 거야. 윤석열이 했어. 예. 그런데 윤석열이 사면을 하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 김태효를 안보실 1차장으로 끌어들였는데 민수위 시절에 그 유죄 선고 받았는데 인수위로 불러요. 그때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두 사람을 인수위로 부르는데 한 사람이 김태효고 한 사람은 최상목입니다. 그런데 유죄로 심지어 유죄로 지금 대법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불러다가 쓰고 그 다음에 사면해 주죠. 김태효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누가? 윤석열이. 윤석열 생각이에요? 김건희 생각이에요? 윤석열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김건희와 김태효는 아는 사이예요? 김건희와 김태효는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이웃이죠. 그런데 윤석열과 김태효는 정확하게 둘이 알지는 못했어요. 김태효의 아버지는 검사 출신이지만 둘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윤석열과 김태효가 가까워졌다는 데는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김태효의 부인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가 나는 그룹의 재벌가의 딸내미입니다. 그래서 재벌가의 남편이 김태효였고 재벌가와 손잡고 싶어하는 김건희는 전시 사업을 하면서 재벌 회장 부인들한테 계속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태효 부인과 친해지면서 김건희가 김태효 부인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김태효와 윤석열이 가깝게 됐다는 게 가장 좀 유력합니다. 그러면은 안 했습니다. 김건희, 김태효는 가까운 관계고 아마 그런 게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안보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의 그 청와대를 꾸렸던 사람들이 이상득회 그 사람들이 윤석열의 그 대통령실을 꾸렸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김태효는 뉴라이트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 주목해야 됩니다. 뉴라이트 이념 전쟁, 색깔론 이걸 설파하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김태효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뉴라이트 그리고 김건희 요렇게 생각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김태효. 그럼 김태효가 윤석열 정권의 이념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이념 색깔. 윤석열은 어느 자리에서나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쓸데없고 거의 대부분 음식 얘기입니다. 음식 얘기. 김치찌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돼지 비계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돼지 기름 얘기를 안 들어봤으면 윤석열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돼지 기름을 막 볶아가지고 삼겹살 구울 때
볶아가지고 그거를 김치를 볶아 먹어야 된다. 이게 가장 그 윤석열이 외치는 가장 중요한 얘기겠어요. 그러면 윤석열의 이념에는 예를 들면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반국가 세력, 빨갱이 이런 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전에 국정원 댓글 공작했잖아요. 빨갱이 하던 거. 그 단어 너무 쓰지 말고. 그런 댓글을 달던 사람을 잡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잡던 어떻게 보면 순진무구하고 백지였죠. 이념과 이념적으로는 사상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이념 얘기가 나오고 사상 얘기 나오잖아요. 야 시끄럽다. 술이나 말아라. 그렇게 넘어갔었어요. 근데 윤석열은 어찌됐든 맨날 반국가 세력 얘기했었잖아. 언제부터 대통령이 되고 어느 시점부터 반국가 세력, 종북 위의 세력, 맞아. 대공 용의점, 했잖아. 그 얘기를 계속 답니다. 그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주입해서 이런 윤석열이 아예 그런 그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밀어냅니다. 여기에 김태효 그리고 국정원이 역할을 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이제 복잡해져요. 왜냐?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죠. 국정원에서 내란을 한참 전에 준비를 했어. 네. 근데 그것을 김태효를 통해서 보고했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태효는 윤석열한테 보고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내란의 브레인과 우두머리가 김건희, 김태효, 국정원. 네. 이 가설이 논리적 모순은 없어 보여요. 자, 뭘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이 계엄날 우리가 계엄을 좀 상상할 수 있는 게 CCTV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CCTV가 나왔을 때 윤석열이 국정원장도 부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부르고 한덕수도 부르고 법무부 장관 부르고 최상목 부릅니다. 그러면서 종이를 한 장씩 주잖아요. 종이를 한 장씩 주는데 이 종이를 준 게 계엄에서 지시사항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윤석열이 속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검 수사 과정에 윤석열이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윤석열한테. 그러면서 당신이 이거를 최상목한테 줬지 박성재한테 줬지 얘기했을 때 매우 당황하고 그 답을 못합니다. 내가 모르고 김용현이 줬지. 김용현이 줬을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잘못됐네. 이렇게 당황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이걸 다 지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윤석열은 잘 모르고 있다. 다 기획하지 않았다는 방증. 워낙 큰 문제여서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누군가 적어줬습니다. 자, 계엄이 터지면 이거 자 행안부는 뭘 해야 됩니까? 법무부는 뭘 해야 됩니까? 최상목은 뭘 해야 됩니까? 박성재 뭐 하고?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석열은 선포는 했는데 몰랐다. 그럼 누군가가 기획한 사람이 있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 적어줬을까? 누가 했을까? 그런데 김용현과 노상원은 김용현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머리가 좋지 않아서요. 국방부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노상원을 불러다가 노상원한테 시키죠. 시켜가지고 노상원 네가 머리가 좋으니까 잘 해봐라. 무속에도 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을 넘어서는 일을 합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수사를 하다가 어찌해든 지겸 판사가 판결하는 걸 보면 너무 화나서 계엄 2, 3일 전에 우발적으로 국방부 사람들 군인 몇 명하고 내란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기현이 그렇게 그런데 그거 말고 국방부 말고 다른 부서로 움직이는 거를 다 움직였어. 이번에 국정원에서 보면 우리가 국정원법 때문에 못 움직여요. 그런데 대공수사권을 대통령이 명령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사전에 여름에 준비했었고요. 그 얘기를 다른 부서에도 다른 계엄이 있었을 때 다른 부서, 다른 조직도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를 알고 그랜드 디자인을 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정원을 넘어서는 조직입니다. 그게 아마도 김태효, 김건희가 아니겠느냐. 아.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봉주 기자님.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뭐 홍정원 차장 조등 뭐 다 기소를 했잖아요. 기소했죠. 기소를 했는데 이 홍정원 차장 공소장을 보니까 저는 뭐 우리가 특검이 말하지 않은 뭐 큰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 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여태까지 언론 보도에 나왔던 거랑 어긋나는 것들이 있더라고. 오히려 큰 거는 없고, 큰 거는 없고. 참고로 공소장을 입수를 하셨나 보네요. 공소장을 봐서 지금 언론에 어. 기사들이 나오는데 어제 어제 이제 그 변호인한테 전달이 됐어요. 어제 공소장이. 그래서 봤는데 3번 자료 보시면 일단 공소장의 내용은 자, 참고로 우리 두 기자님은 네. 보는 하나의 공소장을 보는 관점이 두 분이 정반대입니다. 참고로. 네, 지금 큰 얘기는 제가 했고 지금 국정원 내로 들어가서 국정원의 1차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한 5가지 혐의, 내란 중요임무 정사 혐의를 뭐 이제 공소장에 써놨어요. 이렇게 저렇게 써놨는데 중요한 것은 조태용 원장의 지시를 받들어서 부서장들에게 지시를 했다. 홍장원이 예. 여러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 경찰청이나 방첩사와 연락망 구축 이런 거 언론 보도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미국 CIA의 개헌 배경 설명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공소장의 1번 자료를 보시면 CIA가 그렇게 많이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공소장 22쪽에는 조태용이 김태호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지시를 해가지고 홍장원한테 야 CIA의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라고 홍장원과 조태용을 공범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럼 홍장원은 이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장에 보면 홍장원의 개인 혐의가 있거든요. 개인 범행에서는 이 CIA 건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 생각을 드냐면 이거 왜 이렇게 했지? 공소장 안에서 어긋나자 모순점이 있잖아요. 모순점이 또 있는 데다가 또 내용을 보니까 자료 2번 보시면 그럼 CIA한테 무슨 설명을 했지? 이게 지금 언제 설명합니까? 개헌 끝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되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계엄이 네. 정당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정당한 내용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CIA한테 설명한 거는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 계엄이 이제 해제됐으니까 우리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해왔던 대로 잘 해가자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내용도 계엄의 공소장에 들어가 정당성이 있어요? 공소장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 법정에서 어떻게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이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를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홍장원이 뒷단에서 한 행위가 있잖아요. 12월 6일에 국회 정보에 가서 체포명단 폭로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내란 특검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소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인데 종합특검에서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무죄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예? 자 나왔다. 자 나왔어. 전혀 시각이 달라요 두 분이. 자 나왔다. 지금 자 나왔어. 공소장을 분석했는데 공소장에서 보는 게 좀 달라서 달라 그런데 두 사람이. 홍장원에 대해서 지금 그 CIA한테 지금 당위성을 얘기했든 나중에 설명했든 이 부분도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홍장원의 부서에서 홍장원 부서입니다. 1팀에서 경찰과 컨택 포인트를 구축해서 직원 파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홍장원 차장이 네. 그리고 인지전 대응부서 그리고 수집 정보 담당 부서에서 계엄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방첩사하고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고 종북 좌파를 밀착 감시한다. 이 얘기 나왔는데 공소장 중 그 일부 공소장이요. 잠깐 좀 볼까요? 그러면 네. 그 부분 공소장 방금 말씀하신 보세요. 거. 여기 나와 있네. 피고인 홍장원은 피고인 조태용과 순차 공모하여 산하부서 직원들에게 방첩사, 경찰청과 연락 채널 구축, 경찰청의 직원 파견, 계엄 관련 해외 반응 수집, 방첩사 컨택 포인트 구축, 계엄 관련 정보 수집 등 구체적 업무를 지시하고 계엄 상황 중에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비상계엄을 수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여 수행케 함으로써 윤석열 등이 일으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 네. 저 계엄 상황 중 정보 협력 기관 이제 저 봉지욱 기자가 얘기한 거 저건 접어두고 자 저건 따져보자고요. 따져보고 경찰청에 사람을 파견하고 방첩사에 컨택 포인트 파견하고 종북좌파 감시하고 이거 다 국정원법 다 위반입니다. 근데 우리 제작진이 검찰을 참 좋아하네. 저 검찰 아니 특검입니다. 특검입니다. 특검 네. 공소장인데 근데 저게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특검이 수사를 할 때 진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죠.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적 증거라는 것이 국정원 말단 직원이 부서장한테 받아 적은 거예요. 메모. 회의를 하면서. 근데 만약에 홍장원이 그 말단 직원한테 직접 지시를 해서 적었다면 이게 직접 증거가 돼요.
근데 과장을 통해 가지고 아니 부서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원의 전원이 이게 전문 증거는 이게 증거 채택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A 직원과 B 직원의 메모가 달라 내용이. 부서장이 다르니까. 홍장원 차장은 말단 직원과 뭐 회의를 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부서장들이 가서 이제 자기들의 얘기를 하면서 홍장원 차장이 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메모의 내용이 지금 증거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직원들의 여러 직원들의 메모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서장의 생각도 있는 것이고 그게 지시도 있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다 인정하고 다 했다고 하더라도 저걸 했다고 쳐. 근데 홍장원 차장의 당시에 그 폭로가 없었으면 2차 탄핵안 가결 안 됐습니다. 아, 그거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공과가 있다고 하면 특검에서는 형량거래 할 수 있도록 넣어줬잖아요. 그건 이견이 없어 두 분은. 그렇죠. 그거는. 홍장원의 그 진술과 그리고 폭로는 영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건 이견 그래서 없어. 여기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란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조태용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 을지 연습한 대로 해라. 맞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네네. 을지 훈련 때 이 계엄을 전제로 한 훈련들이 있었고 2024년 8월부터 했잖아. 그렇죠. 문건이 나왔어요. 문건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는 자료 문건이 얼마나 나왔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계엄 관련해서 계엄이 딱 터집니다. 10시 반 이후에 12월 3일 10시 반 이후에 딱 터지는데 10시 반 이후에 직원들이 물밀처럼 이렇게 쫙 출근해요. 그리고 다 준비하고 있고 물밀이 아니라 밀물. 내가 그건 좀 얌체. 죄다 자라. 아유. 좀 넘어가지. 네. 영향력 12. 자, 그런데 또 아니 근데 이 얘기도 문건을 그리고는 12월 3일 11시 넘어서 문건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는 거의 출근하고. 출근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진우 기자님이 생각하는 것은 네. 아까 이제 내란이라는 것은 김건희, 김태효가 브레인이 돼서 기획을 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입니다. 맞죠? 네. 핵심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국정원에 김태효, 김건희 네. 사람은 누굽니까? 김태호, 김건희 사람은 누구냐고 그런데 지금 주요 직에 가 있던 기소된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일단 조태용 원장과 김건희는 직접 통화를 하고 문자도 하고 직접 문자도 합니다. 계엄 전날에도 했습니다. 맞아. 계엄 전날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 김태효가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느냐 그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홍장원 차장과 김태효 씨는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계엄 이후에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홍장원 차장이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죠. 보내가지고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홍장원 차장이 김태효에게 네, 12월 5일이죠. 교수님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다행히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하고 싶은 나라를 위해 네가 좀 읽어드려 임마. 까닭눈이란 말이야. 이 정도는 잘하실 줄 알았지. 그러니까 돋보기. 취지가 중요한데. 문제가 자, 잠깐만. 12월 5일에 홍장원 차장이 김태효에게 보낸 텔레그램의 취지는 네. 윤석열 탄핵 안 돼서 다행이라는 거야. 탄핵 안 돼서 다행이라는 얘기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김태효, 김건희 국정원이 내란의 핵심인데 홍장원 차장도 거기에서 비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전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지욱 기자는 전혀 다른 생각이고.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100% 완전 무결 순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 내란 사건에서 우리가 그러면 옛날에 일제 시대 때도 밀정 노릇하다가 막판에 우리 독립지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밀정을 하다가 나중에 독립군으로 들어가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는데 12월 5일에 그런 행위를까지 뭐 했다고 쳐도 근데 그리고 공소장 자체
자체가 그냥 짬뽕 모든 걸 다 모아놔서 짬뽕을 시켜놨는데 제가 재판을 받아봐서 아는데 판사가 이 공소장을 보면 고치라고 합니다. 성명 명령을 내려요. 계속해서. 왜? 혐의 사실이 정확하게 특정이 안 돼. 순차적으로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조태용한테 받아가지고 순차적으로 자기가 받아 수명을 해서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 네. 지금. 그래서 재판은 내가 너보다 한 10배는 더 받았으니까. 자, 그 범죄자들 대화 그만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건 좀 제 개입을 해서 정리를 할게요. 홍장원 1차장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건 이미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고, 예. 그리고 기소도 됐고, 저는 그 얘기로 에너지를 이제 더 이상 쓰는 것은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데 조금 더 애를 써주시면 어떨까.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홍장원을 기소하면서 종합특검이 내란은 12월 14일 2차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종료됐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당정대 회의를 하고 맞아요. 한덕수와 함께 공동 통치를 발표한 그 내란의 일환으로 보는 거지. 한동훈에 대해서는 왜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두 번 안 나오니까 우리 이제 특검 종료되니까 더 못 불러요. 맞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일리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했다면 그 같은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를 못하고 수사를 끝냅니까? 그런데 내란 특검 때 내란 특검이 수사할 때 제가 김태효가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란을 저질렀던 김현태 막 돌아다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이 사람 분명히 뭘 했는데 해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 가서 물었어. 너 내란죄 조사 안 받냐? 뭐 안 받냐? 거기서 다 조사해보고 난 부르지도 않아. 그러면서 태연하게 넘어가더라. 나는 부르지도 않고 안 왔고 부르지 않을 거야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번 내란 특검도 완벽할 수 없고 종합 특검도 허술했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내란의 실체를 밝히려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검사들도 기소했고 국정원도 기소했고 수많은 군을 기소했는데 아무튼 아직도 내란의 동기 가 나오지 않았고 기획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특검은 끝났고 우리는 아직 뭐 김태우, 김건희에 주목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 취재를 끝낼 생각이 없으니까 김태우는 그리고 김건희가 중요해. 계엄에 어떤 역할을 그게 핵심이야. 그걸 좀 쫓아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뭐 왜 굵직한 것들을 안 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북침 계획이 문건이 확보했잖아요. 그게 핵심인데. 안 하잖아요. 맞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이거는 무인기 날린 수준이 아니고 잠수정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군 기지를 북한의 해군 기지를 폭발 문건이 나왔어요. M 계획이라고. M 계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M 계획. 문건의 이름이 제목이 M 계획.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맞아. 그 진짜 이거는 왜 심각해. 100% 외환이잖아요. 수사 안 하고 엉뚱하게 무슨 반란 혐의를 적용하려고 시간 다 보내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한심한 거죠. 반란 얘기 그렇게 하면은 또 김경호 변호사한테 두들겨 맞아.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맞다. 나 옆에 있었는데.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나 조마조마했거든. 왜냐면 혈압이 좀 혈압 찾을 뻔했어. 그 얘기가 판사냐? 그 반란 뭐.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에 하지 말든지 그거 한다고 시간 세월 내월 다 보내고 나중에 이거 안 할게요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 컨셉을 잡고 있어야 돼. 알았지 너도. 내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었어. 일단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두 분 어서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징역 12년 선고의 법정 구속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무죄 나온 분도 있고 형량이 더 적은 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총평을 드리면 불법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미래의 불법에 응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특검 측에서 무죄 나온 곳에 대해서는 그 법리를 재검토를 해서 꼼꼼하게 입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태 특임단장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구형 18년도 부족합니다. 국회에 들어갔던 현장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했고 이후에 보인 행태도 매우 악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12년은 성에 차지 않는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점이 그 이후에 보였던 김현태 단장의 오락가락 행보였는데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 그러니까 이게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죄가 나올 건데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좀 논리적 비약이 있고 내피셜이 있는 부분인데 혹시 유죄가 금방 나올 것 같아서
그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수용되기 싫어서 정치범이고 싶었나? 아, 오히려 더 머리를 쓴 것이다, 본인 딴에는. 아니, 좀 독방 가고 싶어서 그런가? 왜냐면 이게 사실은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본인 이게 영상이 너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요. 뭐 다른 사람처럼 변명이 어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양형에서는 분명히 불리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방에서의 기간가 조금은 길어지더라도 어차피 엄벌을 받을 건데 다 같이 요즘에 과밀이 엄청 심한데 거기 있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나는 그냥 순수한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본인은 그때 구속영장이 안 나와서 굉장히 뭐 되게 신나했는데 법정 구속의 타격이 더 큽니다. 야. 뭐 다른 방송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 그 선고를 받을 때 본인은 되게 큰 꿈을 품고 가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우리 매 때릴 때 영화 바람에서처럼 나는 멋있게 맞을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지만 바로 한 대 맞고 무너지는 것처럼 예. 이미 딱 섰을 때 뒤에 경위님들이 이제 문을 쓱 막습니다. 아이고. 예, 그때 이미 알게 되죠. 아, 나의 운명. 끝났구나. 예. 근데 앞에 그러면 한 6, 7년 나오고 한 3년 살고 가석방 정권 바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 마이 갓. 근데 앞자리가 10자리가 나오는 순간 예. 많은 것이 무너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반성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이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적어도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녹을 받았던 군인으로서 적어도 최소한의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임금님계 캔디님이 혹시 김현태도 육사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방금 찾아봤더니 김현태 자신의 유튜브인 것 같아요. 참군인 김현태에 들어가면 스스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육사 56기 졸업했다 이렇게 써놨네요. 역사가 아닌데 707 특임단장을 하긴 쉽지가 않죠. 그럼 여러모로 저희가 아까 이 3사 통합과 관련된 이슈를 다뤘었는데 관련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도 사실 좀 황당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구속이 너무 남발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 구속의 요건으로는 주거 불안정. 주거 불안정하진 않잖아요. 도주의 우려. 사실 이미 얼굴이 다 팔렸습니다. 본인이 그때 울먹거리는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인데 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역을 하셨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뭐 영향을 끼치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고 사실 저분의 범행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죠. 분이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해서는 영상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굳이 잡아둬야 되나? 사실 잡아두면 그 구속 기간 때문에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 압박도 있고. 재판 기간이.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구속 미결로 편하게 나중에 그 기결수가 아닌 기간을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법정 구속으로 된 것, 그러니까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은 것이 본인에겐 더 나쁘게 나가갈 거다. 그리고 이게 만약 특검 사안이면서 633이 적용된다면 빨리 확정이 될 거고 이 사람 아마 별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방으로 이감됩니다. 그러면 변호사 접견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는 접견이 어렵거든요. 재심이 아니면. 재심 어차피 안 될 거고. 그러면 정말로 누굴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네, 외로이 이제 그 영치금이 꼭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소시지를 사먹는 날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지난 12.3 계엄 당시 국회로 제일 먼저 쳐들어간 주력 부대였습니다. 국회 뒷마당에 헬기가 착륙을 했는데 그 헬기에서 내린 병력이 바로 707 특임대 병력이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707 특임대 병력만 한 200명, 한 300~400명까지 된 것 같았습니다. 1개 지역대 이상은 충분히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당시 707이 긴급하게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은 거의 다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들은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생히 보았듯이 국회 정문과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했고요. 진입에 실패하면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계엄군의 이런 행보를 사진으로 찍던 기자를 붙잡아서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병력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707 특임단 단장 김현태였습니다. 김현태는 내란이 실패로 끝나고 난 바로 다음 날인가요? 12월 5일인가요? 그날 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죠. 그때가 국방부 앞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질질 짜면서 부하들을 욕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저거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장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해야지. 장교가 자기 때문에 부하들이 죽을 고비에 처했으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부하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어디 가서 질질 짜고 있냐고. 그게 책임 있는 지휘관, 명예로운 장교의 행동이냐라고 제가 이렇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에이 그래도 반성하는데 반성 안 하잖아 다. 내가 그랬죠. 이 새끼 반성하는 새끼 아니라고. 네, 그렇습니다. 김현태는 반성 안 해요. 네, 아이고 방송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 김현태가 오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징역 12년이 나왔습니다. 평양 가서 김정은 목을 따오라고 만든 부대인데 그 부대가 국회를 쳐들어갔어요.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그랬는데 고작 징역 12년이라고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제가 전후 사정을 좀 살펴보니까 그나마 징역 12년이 나온 것도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김현태 오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환기를 따라다니면서 제2, 제3의 내란을 획책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짓은 못하게 됐습니다. 향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감옥에서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부는 김현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현태한테 징역 18년을 구형했는데 그 3분의 2 선에서 형량이 정해진 겁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정당한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롱하고 있다. 야,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롱하고 있다. 이게 그래도 징역 12년이 나온 이유인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형사법 체계에서 중형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3년입니다. 징역 3년을 넘어가면 중형으로 봐요. 조금 싸죠. 근데 왜냐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과실치사의 경우 가장 낮은 형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징역 3년이 바로 그래서 중형의 기준입니다. 그에 비해서 징역 12년이면 상당한 중형에 속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면은 징역 12년이 뭐야? 이런 놈은 사형을 시켜야죠. 아니,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정도가 아니잖아, 얘는. 얘가 있었기 때문에, 김현태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나마 국회까지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서 반성한다고 눈물 질질 짜놓고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얼굴을 바꾸고 말을 바꾼 사람이에요. 국민들을 우롱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고작 12년이다? 야, 정말 화딱지 나는 수준 아닙니까? 재판부가 지적하고 있듯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김현태가 징역 12년을 받음으로써 함께 기소된 사람들도 줄줄줄 중형이 나옵니다. 이상현 공수특전여단장, 제1여단장 징역 10년, 그 다음에 김대우 수방사 수사단장 징역 5년, 정보사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 징역 7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김현태가 징역 12년이 나왔으니까 김현태보다 조금 가당 정도가 적은 1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이 나온 겁니다. 특전사 징역 1여단장, 이상현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별을 달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김현태는 대령이고 1여단장은 준장, 별 하나인데 준장이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1여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되게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몇몇 대대는 진입을 거부하기도 하죠. 그리고 진입 거부하는 부대를
이상현 여단장이 제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계엄이 해제되자마자 째깍 도망가 버려요. 이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그나마 좀 깎여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수특전여단 같은 경우는 이게 홀수로 가죠. 1여단, 3여단, 5여단, 7여단, 9여단, 11, 13까지 있죠. 13여단. 7개의 여단이 있지 않습니까? 뭐 15, 17도 있다 그럽디다만 있는지 뭐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뭐 7개나 9개 정도의 여단이 있고 그리고 1개의 특임단이 있죠. 707. 이 중에서 가장 최정예는 공수 1여단입니다. 공수 1여단. 제일 먼저 생겼고요. 제일 오래됐습니다. 가장 최정예 요원들이 제일 많은 데가 1여단이야. 그리고 1여단보다 더 정예 멤버로 꾸려진 게 707이죠. 707은 그 특전사 각 여단에서도 에이스들만 끌어모아서 그래야 갈 수 있는 데가 707입니다. 그리고 1여단이 되려면은 1여단 그 구성원이 되려면 뭐 15, 13, 11 여기에서 조금 굴러서 군 경력이 쌓여야지 135 여단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특전사인데 특전사도 이렇게 나름 자기들 사이에 약간의 클래스 차이가 있다는 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여단과 707이면 우리나라 군에서는 최정예입니다. 걸어 다니는 인간 병기들이에요. 근데 이 인간 병기들 다 적진에 보내는 겁니다. 707은 평양 주석궁을 때려 부시라고 만든 거고 1여단은 평양 전체가 평양을 둘러싼 전체가 작전 구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전쟁 때 말 그대로 김정은 목을 따오라고 만든 부대인데 이 부대가 국회로 쳐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잡으러 갔단 말이야. 군인이면은요 자신의 임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고 임무에서 크게 벗어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분명히 고심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정당한지 적어도 별을 달았으면 그리고 곧 별을 달 대령 정도면 알고도 남음이 있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은 참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란에 가담을 했던 거예요. 징역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도 모자라죠. 법원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야,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나라를 지키라고 만들었던 군대가 나라를 때려 부시고 내란을 일으키는 군대로 쓰였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법원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아 있는 상태고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니 같은 놈이 또 안 생기게 하려면 니를 확 죽이는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징역 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봐 국가가 나라를 지키라고 국민을 지키라고 준 군대를 나라를 때려 부시는 데 썼으면 뭐 이런 능지처참 아닙니까? 거열형이잖아. 말 그대로 육실할 놈이잖아 이거. 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내란 범죄를 아주 엄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이 그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고작 징역 12년? 아씨 너무 착하다 그죠? 예.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이 김현태란 놈이 무슨 짓을 했느냐? 앞서 법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롱했다고. 예. 이놈은 진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롱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죠. 이 안기령 대변인입니다. 이 안기령 대변인이 바로 여러분 우리 그때 그 내란의 밤 그날 밤에 특전사 그 1여단의 이모 상사의 총을 붙잡고 이렇게 총 쏠라면 쏴봐라 하고 소리 질렀던 적이 있죠.
이게 뭐 전 세계로 타전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현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안기령이 이렇게 총을 잡은 것은 연출이다. 화장까지 다 하고 나왔지 않느냐. 이거 연출이다. 라고 망언을 합니다. 참. 아니, 아유, 진짜, 씨. 아니, 그러면은, 그, 계엄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엄이 벌어질 걸 알고, 요이 땅 하고 있다 튀어나왔다는 얘기야? 아이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니, 판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안 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유한길단 단장, 이걸 하면서 극우 활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궤변을 들어놓죠. 자신에 대한 징계심의 내용이 조작된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내란은 조작됐고 오히려 부대원들이 두들겨 맞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법정에서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군인들이 두들겨 맞았대요. 물론 좀 맞았지. 그러면서 뭐 내란은 조작됐대. 지가 한 건 내란이 아니래. 글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놀라워요. 윤석열이가 이러니까 다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간땡이가 때려 부은 거지. 윤석열을 비롯한 이런 내란 세력들은 자신들이 조이대를 통해서 조이대만 잘 붙들고 있으면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법정에 와서도 반성은커녕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1심 판사는 너 정말 뻔뻔스럽다 라고 하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거죠. 뻔뻔스러운데 그럼 징역 12년은 너무 작지 않나? 네, 참. 김현태는요, 사실 초반부터 계속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계엄 당일 민주당이 군대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 했대. 민주당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대. 지가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고 민주당이 일으켰대. 이런 어거지를 실제로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회 증언으로 합니다. 이게 그냥 지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개인적으로 뭐 만나는 사람들한테 떠버린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국회 국방위원회 가가지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폭동을 유도했다. 아니 우리는 민주당한테 이용당했다. 그럼 이런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는 이런 놈을 만들어내나 보죠? 저는 가끔씩 서울대를 보면서 서울대 졸업자들은 저런 놈이 나오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도대체 학교에서 뭘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런 뻔뻔스러움과 저런 억지를 배워서 나왔을까 싶은데 육군사관학교도 마찬가지 모양이죠. 진짜 여기 댓글에서 어떤 분이 지금 처음 맞아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도 이런 놈들은 맞아야 돼요. 징역 12년이 모자라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김현태는 지가 기껏해야 징역 2, 3년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까짓 거 2, 3년 살고 나오지 뭐 그러면 나 영웅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징역 12년 나왔다는 소식에 약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놀랬던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예. 이 정도면은 징역 12년이 아니라 징역 120년 정도가 나와야 정상 아닌가? 아무리 적게 나와도 징역 20년 가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국회에서 그날 난동을 벌인 주범이 김현태잖아. 얘가 다 했잖아. 근데 12년이면 아무리 명령을 받고 움직였다고 한들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자, 김현태는 게다가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707 부대원들이 시민들 때문에 자괴감을 느꼈다는 둥. 심지어 케이블 타이 이게 문 잠그는 용도이지 사람을 체포하는 용도가 아니라고 거짓말하기도 했죠. 근데 실제로 그 특전사가
케이블 타이로 기자를 체포해서 포박하는 장면이 그 생중계가 된 그런 일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아니라고 했지만 증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왔으면은 사실 사람이 증거 앞에서는 겸허해야 하는데 전혀 겸허함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김현태는 온갖 헛소리를 다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고, 뭐 시민들이 자기를 두들겨 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민주당이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내란범으로 만들려고 그랬고,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단전단수를 하죠?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약 5분 48초간 단전한 사실이 확인이 되죠. 우리 보셨죠? 옛날에 그 영상, CCTV 영상 보셨잖아요. 불이 탁 꺼지는 그 장면. 불이 탁 꺼지는 그 장면에 김현태가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다고. 그래서 이 불을 딱 끄는 그 장면에 그 국회에서 단전을 실시한 그 사람, 그 특전사 대원, 걔가 특전사 뭐 이모 대위, 그 이모 상사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김현태를 만나요. 마주친 게 확인이 돼요. 김현태로부터 일정한 지시를 받은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단전 단수에 실제로 가담을 했다는 거지. 단순히 병력을 끌고 왔다는 게 아니라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을 했고, 진입을 해서 단전 단수까지 했어요. 윤석열이가 뭐 메시지 계엄이라고 했지, 메시지 계엄하는데 단전 단수하니? 아이고 확 그냥 진짜 이빨을 그냥 하나씩 그냥 따로따로 다 벤치로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시는 거짓말 못하게. 자, 기사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을 비롯한 계엄군 16명이 본관 지하 1층으로 이동해 해당 층의 조명을 차단했고, 이로부터 약 5분 뒤에 근데 계엄 해제 요구안이 바로 이 직전에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으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지 못할 뻔했던 겁니다. 이 단전 단수가 조금 일찍 됐고, 지하 1층이 아니라 지상 2층 지상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가 진행이 됐으면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할 뻔했어요. 요새는 다 전자투표하지 않습니까? 전자투표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전자투표가 안 되면은 다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기로 해야 되거든요. 수기로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전 단수를 한 거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단순히 뭐 건물을 장악하기 위해서 단전 단수가 아니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김현태가 했다고요. 그러는데 지가 내가 더 두들겨 맞았어요 이러고 있어? 그럼 단전 단수는 왜 했는데? 단전 단수 했으면 맞아 뒤져도 싸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징역 12년인, 이제 진짜 말도 안 된다, 그죠? 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시 단전 단수 시행할 때 그 무렵에 김현태가 옆에 여기 있었어요. 그죠? 당시 김현태가 당시 요 사람으로 알려져 있나요? 아니, 지가 단전 단수하는데 직접 가담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 놓고서는 왜 이제 와가지고, 내라는 가짜였다고? 조작이었다고? 이게 조작이야? 그럼 이 사진도 조작이야? 단전 단수도 조작이야? 아유, 정말, 이런 놈들은 정신 차릴 때까지, 패야죠. 20년 이상은 나와야 된대요, 정상적으로. 그러고 보니 김현태가 전환길이랑 유튜브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 모양이군요. 응가하는 빠루님께서 돼지 비계로 성렬이 싸다고 때리고 싶다라고 했어요. 예, 아이고, 그렇죠. 그래요. 참.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나라 특전사의 무장 수준이요, 전 세계적으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특전사 무장이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너무 좀 너무 보급품 위주로만 돼 있다. 전 세계 특전사 그 어디도 보급품만 강요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보급품만 강요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 그 뒤에 우리나라 특전사 장비 수준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사제로 샀는데 괜찮네? 이런 장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비를 특전사 차원에서 구매를 해서 다시 나눠줘요.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 장비 수준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 장비를 가지고 평양 쳐들어가라고 했더니 세상에 그걸 가지고 국회를 쳐들어와? 그러고도 할 말이 있어? 입이 12가지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 아닌가요?